숄트레이크 시티이고요. 자,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127시간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그건 저는 책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게 어떤 젊은 청년이 20대 중반의 청년이 미국의 유수 대학을 졸업하고 스포츠 용품 전문점에서 점원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면은 이제 혼자서 그 콜로라도 주나 유타주 이런데 협곡을 혼자서 오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협곡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요. 어느 날 유타주에 있는 제가 책에서 보기에는 콜로라도 주에 있는 협곡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뭐 인터넷 검색하면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아직도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책에서는 콜로라도 주의 협곡을 그렇게 투어하다가 산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그 바로 북쪽에 있는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 해서 지금도 의문이 있긴 한데 일단 유타주 인터넷 말이 맞다라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유타주 배경 영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협곡을 이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하죠. 제가 지금부터 2년쯤 전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개 국립공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선정해서 국립공원 100경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제1경이 설악산의 공룡능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제가 2년쯤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무박 2일의 일정으로 17시간 단독 종주를 했습니다. 야간에 칠흑 같은 암흑을 뚫고 강원도 속초 설악산 소공원 쪽에서 시작해서 비선대 그 다음에 마등령 삼거리 공룡능선 5km 구간 그 다음에 희운각 대피소 소청 중청 대청봉 정상 해발 1708m 우리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해발 1708m의 설악산 대청봉 거쳐서 오색약수로 하산했는데 그 시간이 17시간 무박 2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단독 종주를 했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그 중간에 있었던 공룡능선 암릉 계곡 암릉 구간 그 5.1km 구간을 통과하는 데만 해도 한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로 사족 보행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쇠 난간, 쇠 줄을 잡고 오르는 구간이 공룡능선 구간인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등산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등산 유튜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여성 유튜버들도 그 설악산 공룡능선의 그 아찔한 암릉 구간에서 유튜브를 혼자 찍기도 하는 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을 2년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무박 2일로 17시간 단독 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위험한데 저도 아찔한 구간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절벽 비슷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법정 탐방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폐쇄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를 건널까 말까, 헬리콥터를 부를까 말까, 스마트폰으로 헬리콥터 구조 요청을 할까 말까 고민을 10분 정도 할 정도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렵게 건너갔는데 건너서 한 70m 정도 이동하니까 옆에 길에서 나오신 분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곳이 법정 탐방로고 제가 그 고민했던 실제 통과했던 아찔한 구간은 폐쇄된 법정 탐방로라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폐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길을 잘못 들었고 이게 법정 탐방로인지 오인하고 위험하지만은 고민하다 헬리콥터를 부르지 않고 10분 만에 아찔하지만 건너가긴 했는데 혼자 가면 위험하죠. 여하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10월 17일 설악산 공룡능선 포함해서 설악산을 무박 2일 17시간 단독 종주했던 거 그때 그 구간에서는 아찔하니까 유튜브를 찍지 못했지만 공룡능선 5.1km 구간 통과하면서는 유튜브를 5개 포인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가장 가운데가 12750이라고 1275m 해발 1275m 고지라에서 12750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선대가 가장 촬영 명소입니다. 인증샷을 찍는 명선 신선대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룡능선 통과하면서 5군데 지점에서 유튜브를 찍는 바람에 또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의 북쪽 끝이 마등령 삼거리, 남쪽 끝이 희운각 대피소인데요. 그 통과를 할 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통과하니까. 그런데도 쉬지 않고 경사길, 희운각 대피소에서 소천까지 경사길 급경사를 또 한 3km 올라가야 했던 이유가 오색약수로 하산해서 동서울 터미널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표를 7시 15분 표가 이미 애매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쉼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청 대피소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2시 정도였습니다. 속초 쪽에 있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새벽 2시경에 출발해서 그 중청 대피소에 도착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600m 고지에 600m 거리에 있는 설악산의 최고봉 대청봉의 정상에 도착한 게 2시, 한 3시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청 대피소에서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먹고 이동을 했으니까 3시경에 대청봉에 도착해서 대청봉 정상에서 또 유튜브를 30분 정도 찍고 오색약수까지 5km 하산길은 보통은 3시간 소요되는데 저는 안 쉬고 가서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버스표는 7시 15분표를 애매했는데 한 6시경에 미리 도착했기 때문에 1시간 당겨서 6시 15분표로 표를 바꿨습니다. 환불 수수료를 부담하고 7시 15분 차를 6시 15분으로 1시간 당겨서 표를 바꿔서 이렇게 승차권을 재발급 받아가지고 동서울로 귀환을 했던 게 2022년 10월 17일입니다. 여하튼 그때 대청봉 정상에서 30분 유튜브 찍고 공룡능선 5.1km 구간 통과하면서 5개 포인트, 신선대 1275봉 이런데 5개 포인트에서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꾸준히 찍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2020년 4월 16일에 시작해서 앞으로 딱 6일이 지나면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이 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4년 4개월이 됩니다. 4년 4개월 동안 유튜브를 제가 찍고 있는 게 현재 1542번째 정도 됩니다. 1547번째 정도 됩니다. 1547번째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4년 4개월 동안 이 정도 했으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하나 정도는 만든 셈입니다. 자, 여하튼 그 유타주를 대표한 영화가 그 청년이 유수 대학을 나오고 스포츠용품점에서 점원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콜로라도주 유타주에 있는 협곡을 단독으로 이렇게 산행하는 게 취미였는데 어느 날 그 협곡을 혼자 갔는데 좁은 협곡, 그랜드 캐년처럼 넓은 협곡이 아니라 좁은 협곡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협곡의 사이에 그 사이의 공간이 한 50cm나 될까 말까 이런 좁은 협곡들을 통과하는 게 취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곡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이 쐐기돌, 역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역삼각형 모양의 쐐기돌이 이 정도 큰 호박 크기 정도 되는 쐐기돌이 위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협곡을 이렇게 양발로 협곡 양쪽을 발을 디디면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쐐기돌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팔뚝이죠. 이 팔뚝이 그 협곡 사이에 팔뚝이 끼면서 쐐기돌이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50cm 정도 되는 좁은 구간도 있지만 더 좁은 구간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쐐기돌이 그 협곡 좁은 구간에 자신의 팔뚝이 끼어버리고 그 팔뚝 사이에 그 굴러 떨어진 돌이 이렇게 박아버려 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그것처럼 이 팔뚝이 좁은 협곡에 끼고 거기에 쐐기돌이 이렇게 딱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쐐기돌이 이 팔뚝을 그 암벽에다 못 박아버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돼버린 거죠.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팔뚝이 그 좁은 협곡에 끼어버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변을 받아가 처음에는 약간 배낭에가 생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다 마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찍다가 목이 타면 마시려고 생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분도 생수가 배낭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생수로 해결을 했는데 생수가 다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오줌으로 오줌을 마십니다.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오줌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화 제목이 127시간입니다. 그게 만 5일하고도 7시간이란 뜻이죠.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4일이면 96시간, 5일이면 120시간입니다. 그러면 127시간이면 만 5일 플러스 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만 5일 정도를 이제 버틴 상황인데요. 그래도 도저히 이제 오줌도 안 나오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배낭 안에 있던 이 커터칼 비슷한 걸로 팔뚝을 잘라버립니다.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생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OECD 38개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생을 스스로가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영화의 그 소재가 된 이 실화를 들어보시면 살아나기 위해서 그 끼어있는 팔뚝을 빼내야 탈출할 수 있으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칼로 이 팔뚝을 잘라버립니다. 혈관을 다 잘라버리고 근육을 잘라버리고 진피, 표피, 이 뼈까지 다 잘라버리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한 삶에 대한 의지, 살아야겠다는 그 의지에서 뭔가 깊은 인상, 울림을 주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서 저 멀리 가니까 이제 행인들이 있어서 구조 헬기 요청을 받아가지고 헬기로 후송돼가지고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살아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전국 순회 강연도 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일깨워주는 그 강연이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책도 쓰고 127시간, 그 다음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책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어떤 미국 서부 여행한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영화로 비디오 테이프로 보셨다 하고, 또 제가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시절에 시주은행에서 부장으로 5년 전에 퇴직했는데요. 24년 은행생활 마치고 외환은행 재무기획부 시절에 어떤 그 미국 뉴욕주 북서쪽에 있는 버팔로 대학의 출신의 미국 공인회계사 AICPA 출신의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 그 영화를 얘기했더니 본인도 그걸 영화로 봤다고, 미국 유학파니까 그 영화를 뭐 봤을 수도 있고, 뭐 유학파가 아닐지라도 국내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본인도 영화로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2012년도고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하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127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책에서 봤을 때는 그게 콜로라도주의 협곡에서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인터넷에는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한지는 지금도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샤이닝입니다. 샤이닝이고, 그 다음에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라라랜드가 있고요. 또 더스트 호프만 주연의 졸업이라는 영화도 있죠.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졸업 영화도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태평양 한 중심에 있는 하와이주, 1959년 8월 달에 미국의 50번 주로 편입된 하와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그 유명한 진주만, 펄하버, 그 다음에 주라기 공원도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주라기 공원, 펄하버, 진주만은 워낙 유명하죠. 제가 작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집필했는데요. 무려 466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미국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그게 1941년 12월 7일이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Remember December 7이라는 그 플래카드가 나왔죠. Remember December 7, 즉 12월 7일을 기억하자 이거죠.
Remember December 7, 12월 7일을 기억하자. 진주만 기습 폭격 당했던 그 날을 기억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진 입대율, 미군들의 젊은 청년들의 자진 입대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징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진해서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 전쟁에서 쌓아오기 위해서 자진 입대한 그 청년들이 자진 입대율이 95% 정도 될 정도로 미국 청년들이 애국심에 불타올랐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그분이 1924년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18년도에 94세 4개월로 사망하셨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장수 대통령이죠. 첫 번째 장수 대통령은 올해 10월 1일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장수 대통령이 1924년생이고 2018년도에 94세 4개월로 돌아가신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수 대통령은 2004년에 알츠하이머로 93세 3개월로 사망하신 93세 3개월로 2004년에 알츠하이머 치매로 사망하신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하튼 아버지 부시 대통령, 즉 41대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당시에 1924년생이다 보니까 진주만 기습 폭격이 일어났을 때는 몇 살이겠습니까?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 기습 폭격이 있었고 그 직후 이듬해인 1942년도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만 18세 때입니다. 만 18세 때 진주만 폭격 이듬해 초인 1942년 초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만 18세 때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태평양 전쟁의 해군 조종사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50여 차례 출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세워서 훈장을 3개나 받으십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은 18살의 나이에 태평양 전쟁에 발발하니까 자원 입대해서 태평양 전선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해서 50여 차례 출격 비행을 통해서 많은 공을 세워서 훈장을 3개나 받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46년생이고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이 세 사람이 또 노무현 대통령님과 동일하게 다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 대통령들이신데요. 하여튼 아들 부시, 즉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는 미국 텍사스주의 주방위군 공군으로 갑니다. 주방위군 병역 연방군으로 가지 않고 주방위군, 텍사스주의 주방위군으로 갔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혹이 좀 있기도 한데 그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하튼 진주 하와이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주라기 공원과 진주만 기습 폭격을 소재로 한 진주만이란 영화, 영어로는 펄하버입니다. 펄하버. 그 다음에 알래스카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알래스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인투 더 와일드. 야생 속으로, 거침 속으로 이런 뜻이겠죠. 인투 더 와일드가 알래스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태평양 연안의 북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오리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제목이 뻐꾸기 둥지 위로 나는 새입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나는 새. 자, 오리건주의 어떤 대학의 스포츠 팀의 코치와 선수가 나이키 브랜드를 만들었죠. 원래는 나이키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대리점 역할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세계적인 별도로 이제 그곳 대리점을 청산하고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나이키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화
승리의 여신이 니케인데 그걸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나이키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의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자, 그곳을 오리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뻐꾸기 동지위를 나는 새입니다. 그 북쪽 끝에 있는 워싱턴주, 미국의 수도는 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워싱턴 DC인 거고, 그에 반해서 워싱턴 주는 북서부의 워싱턴 주인데요. 주도는 올림피아, 가장 큰 도시는 시애틀. 그 워싱턴 주를 소재로 한 영화가, 배경으로 한 영화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 몬태나주가 있습니다. 몬태나주와 그 밑에 있는 와이오밍주, 그 서쪽의 아이다호주, 이 세 개 주에 걸쳐서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18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세계 최초 국립공원,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된 게 엘로스톤 국립공원이고, 그것은 아이다호주의 동쪽,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의 북서쪽, 그 다음에 몬태나주 남쪽, 그 사이에 있는 그 공원입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 자, 그래서 그 중에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유명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다호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나폴레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브로크백 마운틴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쪽으로 와가지고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노스 다코타는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로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다코타는. 그러니까 노스 다코타 주가 있고 사우스 다코타 주가 있는데요. 노스 다코타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파코입니다. 파코라는 영화. 그 다음에 사우스 다코타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늑대와 함께 춤을입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너무나도 유명하죠. 늑대와 함께 춤을, 사우스 다코타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사우스 다코타주에는 러시모 산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4분의 얼굴이 두상이 조각이 되어 있죠. 암벽에 바위에, 큰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분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조각된 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이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오른쪽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 4분의 대통령의 얼굴이 큰 바위에 조각되어 있는 두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 국립공원이고, 그 사우스 다코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늑대와 함께 춤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중부 쪽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캔자스주입니다. 캔자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입니다. 캔자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이고요. 그 남쪽에 있는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토네이도 재난 영화 트위스트입니다. 토네이도라는 그 바람이 지면에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위스트를 친다, 꼬우면서 바람이 분다, 이런 의미에서 그 토네이도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트위스트인데요. 트위스트 춤춘다, 이것도 있죠. 그 트위스트란 제목의 영화가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요. 오클라호마주는 아메리칸 인디언어로 무슨 뜻이냐면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원주민들의 피부색이 약간 붉으스름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래서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어로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주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트위스트이고, 또 그 남동쪽에 아칸소주가 있습니다.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3, 4년 전에 개봉된 미나리라는 영화 잘 아시죠?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께서 감독을 하셨던 미나리라는 영화는 1980년대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간 우리 이주민들, 한국 교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악착스럽게 정착하는 헝거리 정신을 발휘하시면서 악착스럽게 정착해 가시는 그 삶을 그린 게 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이고,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미나리인데요. 아칸소주는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 대통령에 취임했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제42대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8년 동안 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였던 1946년생이니까 빌 클린턴, 아들 부시, 도널드 트럼프, 노무현 대통령님 다 1946년생 동갑내기 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1946년생인데 1993년 1월 20일에 취임할 때는 47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2세 때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그 다음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43세 대통령에 당선 취임이 됐었고요. 그 다음이 젊은 분이 47세 42대 대통령이 취임한 빌 클린턴입니다. 자, 빌 클린턴이 아칸소주에서 주지사를 5번 했습니다. 2년 임기의 주지사를 아칸소주에서 5번 했는데, 최초로 아칸소 주지사가 될 때 불과 나이가 32세밖에 안 됐습니다. 32세. 정말 젊은 나이죠. 대통령도 47세로 취임을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에 취임을 했는데요. 아칸소 주지사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젊은 나이에 주지사가 된 분이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가 바로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를 32살에 할 때였습니다. 그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미나리고, 그 미나리의 감독이신 정이삭 감독, 즉 한국계 미국인이신 정이삭 감독께서 이번에 앞으로 오늘이 8월 10일인데요. 4일 후에 8월 14일에 새로운 영화를 개봉시킵니다. 그 정이삭 감독님이 새로운 영화가 뭐냐? 아까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재난영화, 토네이도 재난영화가 트위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속편이랍니다. 후속편. 그래서 제목이 트위스터스입니다. 트위스터스. 트위스터스.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재난영화, 토네이도 재난영화가 트위스터였는데 그 후속편으로 트위스터스라고 숫자 하나만 붙었습니다. 트위스터스라는 영화를 정이삭 감독께서 8월 14일에 개봉시키시니까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중부 쪽으로 가면 웨스트 버지니아의 남부 쪽에 가깝죠. 웨스트 버지니아의 바로 서쪽에 켄터키주가 있고 테네시주가 있는데요. 켄터키주는 특별히 대표하는 영화는 없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하죠. KFC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테네시주는 대표 영화가 이블 데드입니다. 이블 데드. 자, 테네시주 대표 영화, 그곳에서 촬영된 영화가 이블 데드인데요. 자, 테네시주는 뭘로 유명할까요? 지금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 펜실베이니아주의 웨스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웨스트 지역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컨트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컨트리 음악과 블루스로 유명한 테네시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테네시주에서 실제 음악 활동을 해서 89년 12월 13일생입니다. 89년 12월 13일생이니까 올해 연나이는 35세가 됐지만 만 나이는 아직 34세인 분인데요.
자,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음반 판매와 해외 투어, 해외 순회 공연, 그 투어하고 음반 판매로만 수입을 벌어들인 최초의 억만장자랍니다. 기존의 억만장자들은 다 사업을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신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음반 판매와 해외 투어, 콘서트 투어, 이것만으로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인물이 바로 현재 만 34세의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인데요. 이분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했다가 12살의 나이에 그 컨트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테네시 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음악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론 아카데미를 조기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아론 아카데미라는 음악 학교인 것 같은데 거기를 조기 졸업하시고, 그게 최종 학력인데 뉴욕 대학교의 명예 박사이기도 합니다. 명예 박사, 정식 박사가 아니라 명예 박사. 그분이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다 잘 아시죠? 그분께서 자, 11월 5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 또는 공화당 후보 어느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을 하진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곧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정식으로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폴란드 바르샤바의 순회 공연을 갔는데 그 화보 사진을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노래 부르는 그 모습, 화려하게 노래 부르시는 모습, 키가 180cm나 됩니다. 제가 키가 175cm인데요. 그분은 저보다 5cm가 더 크신 키가 180cm나 되는 장신이십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분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화려하게 공연할 때 그 키 큰 늘씬한 그 몸 뒤편에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실루엣이 등장하죠. 화보 사진에 실루엣이. 그러니까 결국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암호로 그걸 넣어놓은 거 아니냐,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들의 추측이 계속돼서 특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 선언한 건 아닌데 암호 내지는 암시로서 거기 자신의 폴란드 바르샤바 공연 투어 그 화보 사진 바로 한 코너에 카멀라 해리스의 뒷모습의 실루엣을, 뒷모습,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뒷모습의 실루엣을 거기에다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뒷모습인 게 딱 눈에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암호 내지는 암시를 하는 건데요. 조만간 명시적으로 지지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적인 팝스타 이분이 원래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생각이 성평등, 그 다음에 성소수자 보호, 총기 규제 이 세 가지 등을 지지한답니다. 양성평등, 그 다음에 성소수자 보호, 즉 동성애도 존중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총기를 규제해가지고 총기 사고를 막자, 이런 것들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을 한다라고 분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명시적으로 지지 선언하게 되면, 지금도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천군만마로 작용할 수 있어서 11월 5일 대선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촬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경합주 7개 경합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실베이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위스콘신주, 네바다주 이상 7개 경합주,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경합주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그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서 조사 결과를 한 것을 현지 시각으로 8월 8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50% 지지율, 도널드 트럼프가 48% 지지율로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이긴 한데 카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 선언을 하게 되면 천군만마로 작용이 돼서 11월 5일에 카멀라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확실시 되지 않을까, 유력 단계를 넘어서 확실시 단계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냐면, 이분이 올해 2월 달에 그 최고의 가수에게 주는 상이 바로 그래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미상,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대 최초로 4번 받았죠. 4번. 올해 2월 달에 받음으로써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대 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째로 받았죠. 4번째. 그게 4번째로 받은 게 올해 2월이지 않습니까? 역대 3번 받은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3분은 워낙 유명한 미국의 그 기라성 같은 가수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최고의 음악 가수상인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해서 공동 1위죠. 공동 1위 이 3분이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그런데 그 기록을 깬 분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2월 달에 4번째로 받은 거죠. 4번째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째 수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무후무한 그러한 음악의 역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을 따르는 팔로워가 미국의 성인들,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자, 미국의 성인들의 한 53%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을 자처한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들이 유권자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권자들 11월 5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유권자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니까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지 않습니까? 그 간접 선거에 있어서 1단계인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그 날짜가 올해 11월 5일이니까 석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 유권자들의 53%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임을 자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어느 후보도 지지 선언을 하진 않았었죠. 신중 모드를 취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엊그제 폴란드 바르샤바 그 공연의 화보에 카멀라 해리스의 뒷모습의 실루엣을 노출을 시킨 거 보니까 내지 암시적으로 이제 지지 선언을 암묵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명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표들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론들은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테네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블 데드입니다. 이블 데드. 바로 테네시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살아온 그 최고의 팝스타를 만든 고장이 컨츄리 음악과 블루스의 고장인 테네시주인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서쪽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조지아주의 북서쪽 정도, 그 다음에 엘라바마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테네시주, 켄터키주의 남쪽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그 테네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테일러 스위프트의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분의 제2의 고향, 출생은 펜실베이니아주지만 13살에 그쪽으로 옮겼으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제2의 고향인 테네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이블 데드. 그 다음에 오데오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데오 주변에 먼저 미국의 딱 중부에 해당되는
네브래스카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어바우트 슈미츠입니다. 어바우트 슈미츠. 네브래스카주의 가장 큰 도시가 오마하인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고향이죠.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명언을 했죠.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 우리 환율도 비슷하겠죠. 주식의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라고 명언을 하신 분이 워런 버핏인데요. 그분의 고향이 바로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하고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미국 대륙 최초의 횡단철도가 1869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869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4년 후인 1869년에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미국 중부의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서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까지 개통된 게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인데요. 그게 1869년이고 그 해에 아프리카의 수에즈 운하도 개통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어바우트 슈미츠입니다. 슈미츠. 그 다음에 이제 오데오 주변으로 가보면 일리노이주 대표 영화가 나홀로 집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죠. 나홀로 집에 일리노이주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아이오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메디슨 카운티의 달입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다음에 그 일리노이주의 동쪽으로 가면 오하이오주는 아까 메인주와 함께 쇼생크 탈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오하이오주와 일리노이주 사이에 인디애나주가 있습니다. 인디애나주는 대표 영화는 없고 뭐가 유명하냐면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대도시가 유명하죠. 그것은 인디 500이라 해서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가 유명하죠. 인디애나주의 대표 영화는 없지만 인디 500이라 해서 인디애나폴리스 500마일 자동차 경주 스피드웨이가 유명합니다. 500마일이면 800km입니다. 800km.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800km, 500마일 자동차 경주 대회로 유명한 곳이 인디애나주의 가장 큰 도시 인디애나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화가 또 뭐가 있냐면 또 저기 있습니다. 아까 캔자스를 대표하는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옆에 있는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오자크입니다. 오자크. 미주리주는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오자크입니다. 참고로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의 재산 내역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산이 한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롯데월드타워 건축 공사비 4조 원하고 비슷한 4조 2천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이 무려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